유세드, 식당에서 여군에게 넌 뭐 하는 년이냐며 급식판을 발로 차버린 쓰레기. 중령. 다음날 그 여군이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3스타 특전 사령관으로 부임하며 벌어지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의자 방패로 불리는 그들의 심장부인 경기도 이천의 사령부 본청은 그 위용을 자랑하듯 굳건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웅장한 외관 조직의 혈관을 막고 병들게 하는 고름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 고름의 중심에는 제3 수전여단 비호부대의 대대장 오만석 중령이 있었다. 그에게 군대는 계급이 법이고 권력이 곧 정의인 자신만의 왕국이었다. 10년이 넘는 특전사 생활 동안 그는 교묘하게 줄을 섰고 아첨과 술수로 자신의 자리를 굳혔다. 야전에서의 능력보다는 정치질에 능했고 부하들을 아끼는 척 연기하며 실속을 챙기는데 도가 다 그의 권력욕은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아서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거스를 수 없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그의 비뚤어진 권력욕은 부대 내 여군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발현되었다. 그에게 여구은 동등한 전우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거나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대대에서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악습이 있었다. 식당에서의 겸상. 금지. 여군들은 남군들이 식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한쪽 구석에 마련된 좁은 테이블에서 따로 식사를 해야 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는 듯한 모욕적인 처사였지만 누구 하나 감히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 오만석 중령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보복이 뒤따를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얘야, 김대위. 오늘 훈련성과 보고서 말이야 좀 더 보기 좋게 못 만드나? 글씨의 색깔도 좀 넣고 그래프도 화려하게 좀 꾸며봐. 여군들이 이런 건 잘하잖아. 안 그래? 회의 시간 오중령은 작전 장교인 김소연 대위를 향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좌중의 남군들은 억지로 마른 웃음을 지었고 김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군 규정에 맞춰 완벽하게 작성되었지만 그는 늘 이런 식으로 그녀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며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다. 점심시간의 부대 식당은 오만석 중령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소였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는 병사들보다 늦게 나타나 길게 늘어선 줄을 무시하고 곧장 배식대 앞으로 향했다. 그의 옆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작전과장 박진우 소령과 몇몇 아첨꾼 장교들이 있었다. 비켜. 대대장님 식사하신다. 박소령이 호들갑을 떨며 앞을 가로막는 병사를 밀쳤다. 병사는 훔친 놀라 옆으로 비켜섰고 길게 늘어선 줄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순식간에 갈라졌다. 오만석은 당연하다는 듯이 식판을 들고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반찬들만 골라 담았다. 오늘 특식으로 나온 닭다리는 2개나 집어 자신의 식판 위에 올렸다. 정량 배식 원칙 따위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식당 한쪽 구석에서 자신들끼리 모여 앉아 식사를 시작하려는 여군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테이블에 앉았다. 역시 군대는 기강이 중요해. 그렇고 말고 남군들이 먼저 든든하게 먹어야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지. 안 그런가? 박소령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대장님의 지휘 방침 덕분에 우리 대대가의 지역 최강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소령의 노골적인 아첨에 오만석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때였다. 배식대 앞에 처음 보는 얼굴의 여군 한 명이 나타났다. 단정한 중이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이 부대에서는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다. 그녀는 다른 여군들처럼 구석으로 가지 않고 남군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줄을 섰다. 그 모습을 본 오만석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박소령, 저기 저 여군은 어느 부대 소속인데 저렇게 규칙도 없이 행동하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얘야,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오만석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됐어. 내가 직접 가지.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등장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줄을 서 있던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하늘이었다. 며칠 전 사령부 직대로 발령받아온 신임 장교. 아직 부대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식당이 귀한 풍경은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 여군이라는 이유로 따로 식사를 해야 하는가?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데 식사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그녀는 부당함에 침묵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오만석은 그녀의 바로 뒤에 서서 헛기침을 몇 번 했다. 그녀가 돌아보지 않자 그는 한층 더 불쾌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이 거기 여군. 어디 부대 소속이야? 강하늘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했다. 사령부 직할 때 소속 강하늘 중위입니다. 직할 때 아 그래 새로 왔나 보군. 여기 규칙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군들은 저쪽에서 따로 식사하는 게 우리 부대 전통이야. 그리고 남군들 배식이 우선이고. 어서 줄에서 나와.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몇몇 여군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러다 큰일 날 텐데 하는 걱정이 얼굴에 역력했다. 하지만 강하늘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군법과 규정 어디에도 성별에 따라 배식 순서를 정하고 식사 장소를 분리하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동등하게 식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다. 오만석 중령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오만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중이 따위가 그것도 여군이 자신의 면전에서 규정을 운하며 대드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강하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기가 짙게 규정 따지고 들 곳으로 보여. 너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어. 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도 강하늘은 균형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해 있었다. 그 모습이 오만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 건방진 여군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아 다시는 누구도 자신에게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서계의 입에서 인간이라면 참아 물을 수 없는 저열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의 왕국에 생긴 작은 균열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의 서막이 되리라는 것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넌 뭐 하는 년이냐? 오만석 중령의 입에서 나온 거친 욕설에 식당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주변의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오직 강한늘만이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령님, 저는 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장교 강한을 중위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말씀드리지만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답은 오만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가 담겨 있었다. 장교 웃기지 마. 계집이 장교 계급장 달면 뭐라도 된 것 같아.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군대는 힘이고 계급이야. 내가 법이고 내가 규칙이라고. 알아들어. 그는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탕탕 쳤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다들 똑똑히 봐도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여군 나불랭이들 잘 보라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하늘이 막배식을 받아둔 식판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강하늘은 그의 손을 피하려 했지만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쨍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식판이 그의 손에 빼앗겼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여자년들은 나중에 남는 거나 퍼먹어. 오만석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치며 식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금속 식판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귀를 찢는 소음을 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육중한 군나발로 바닥에 나구는 밥과 반찬들을 사정없이 짓밟기 시작했다. 하얀 쌀밥이 그의 군 아래에서 지식고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 더러운 오물처럼 바닥에 짓뭉겨졌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짓밟은 행위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을, 한 군인의 명예를, 그리고 한 여성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폭력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그 잔혹한 광경 앞에서 얼어붙었다. 몇몇 여군들은 차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눈물을 삼켰다. 김소연 대위는 주먹을 불끈 채 부들부들 떨었지만 나설 수 없었다. 나서는 순간 자신과 다른 여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만석의 충실한 신복인 박진우 소령조차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이 너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오만석의 권위에 도전한 자의 최후를 똑똑히 보라는 듯이 주변을 쏘아보았다. 바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식여진 음식물들이 악취를 풍기며 널브러져 있었다. 관기를 멈춘 오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엉망이 된 바닥과 그 앞에 선 강한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철저히 유린하고 굴복시켰다고 믿었다. 하지만 강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담은 눈으로 오만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는 꼿했고 표정에는 굴욕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서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오만석은 그녀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빌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강하늘은 숟가락으로 오만석의 군화에 지시 여겨지지 않은 밥알 하나를 조심스럽게 떠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그 밥알을 오만석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중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이 바톨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나라 그 자체입니다.
중영님은 방금이 나라와 국민을 군나발로 짓밟으신 겁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다. 또한 중영님은 지금 제 인격과 명예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우들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만석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오늘이 짓밟힌 밥알 하나하나의 무게를 그리고 이 순간을 제가 중령님의 남은 군 생활 내내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선포였다. 오만석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서술퍼런 기세에 저도 모르게 압도당했다. 일개 중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위협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비웃음을 흘렸다. 내까짓게 뭘 어쩌겠다고 두고 봐야 내군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내일 당장 이 부대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씩씩거리며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밥맛이 싹 가신 기분이었다. 방금 전의 통쾌함은 온데간데 없고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그는 애써 그 불길함을 떨쳐내려 했지만 자신을 향한 강하늘의 그 서늘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하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엉망이 된 바닥을 한번 내려다본 뒤 조용히 몸을 돌려 식당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을 몰고 올 전사의 고요하고도 단단한 발걸음이었다. 그날 오후 사령부 전체에 긴급 전파가 하달되었다. 2일 오전 전 장병 및 군무원 사령부 연병장 긴급 집합 이추임식 거행 이례적인 긴급 소집이었다.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오고 누가 가기에 이토록 갑작스러운 이추임식이 열리는 것일까? 오만석 중령 역시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에게는 오늘 점심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신경 쓰였다. 그는 내일 아침 사령부 감찰실에 직접 연락해 강하늘이라는 중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작은 복수국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것인지를, 그리고 내일 아침 연병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라는 것을 특전사의 검은 심장을 돌려낼 차갑고도 눈부신 서막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천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의 거대한 연병장은 이른 시간부터 부산했다. 사령부 직할은 물론 각 여단에서 차출된 장병들까지 수천 명의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가을의 햇살이 날카롭게 벼려진 총검과 반듯하게 다려진 군복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연병장을 감싼 공기는 축제보다는 긴장감에 가까웠다. 갑작스러운 사령관 이추임식. 그 배경에 대한 억측과 소문이 밤새 부대 전체를 떠돌았다. 오만석 중령 역시 자신의 대대원들을 이끌고 연병장 한편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어젯밤 그는 사령관 교체 소식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다. 누가 오든 자신과는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이 부대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고 믿었다. 오히려 새로 오는 사령관에게 잘 보여 더 큰 권력을 손에 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박진우 소령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제 그 건방진 계집 강하늘이라고 했나? 오늘이 추임식 끝나자마자 바로 감찰에 찔러 넣어. 하극상 명령 불복종 온갖 죄목을 다 붙여서 군복 벗겨버려. 예, 알겠습니다. 중령님 걱정 마십시오. 박소령이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오만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제 식당에서 자신을 쏘아보던 강하늘의 눈빛을 떠올렸다.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가스러운 것, 그는 곧 절망에 빠져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잠시 후 단상 위로 이임하는 사령관과 참모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임사는 짧고 간결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특전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장병들의 형식적인 박수가 연병장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의장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장례 아나운서의 힘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신임 특수전 사령관의 취임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신임 사령관 입장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다. 과연 어떤 인물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끌게 될 것인가? 장성급 장교들 사이에서는 이미 내정설이 돌았지만 대부분의 장병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웅성거림 속에서 단상 중앙으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오만석 중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반상 위로 걸어 나오는 사람은 분명 어제 식당에서 자신이 모욕을 주고 식판을 짓밟았던 바로 그 여군 강하늘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낯선 중이 계급장을 달았던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각 잡힌 정복 어깨 위에는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빛나는 세 개의 별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온갖 훈장들이 번쩍이고 있었고 검은 베레모 아래의 눈빛은 연병장의 수천 장병들을 압도할 만큼 깊고 강렬했다. 오만석의 입이 떡 벌어졌다. 뇌가 정지한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잘못 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환각이라고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단상 위에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저 눈빛은 틀림없이 어제의 그 눈빛이었다. 장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신임 특수전 사령관 강하늘 중장님께 대하여 전체의 경례 필승.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거수 경례를 외쳤다. 오만성 역시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의 팔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손끝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의 낯빛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 질치는 것 같았다. 중장 특수전 사령관.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성광처럼 터져나왔다. 자신이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에게 그런 끔찍한 모욕을 주었는지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야전부대를 지휘하는 최고 위급 장성 중 한 명이자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직속상관의 얼굴에 대고 뭐 하는 년이냐고 욕설을 퍼붓고 그녀의 식판을 발로 짓밟은 것이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박진우 소령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제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어제 오만석의 악행을 방관하고 동조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이다. 단상에 선 강하늘 사령관은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제3수특 여단이 도열한 대열 오만석 중령이 서 있는 곳에 멈췄다. 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하늘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고 서늘한 심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오만석에게 그 눈빛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져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강하늘 사령관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면서도 강한 힘을 담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특수전 사령부 장병 그리고 국무원 여러분. 오늘부로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관의 중책을 맡게 된 중장 강하늘입니다. 간단한 소개에 이어 그녀의 본격적인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틀에 박힌 의례적인 연설이 아니었다. 특전사의 심장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자 거대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우리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불굴의 정신으로 국가에 헌신해온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낡은 악습으로 변질되고 강인한 정신력이 비뚤어진 권위주의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만석의 가슴을 후팠다. 전후의 등을 믿고 목숨을 맡겨야 하리 신성한 조직에 계급이 무기이고 포기지휘가 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똑같이 국가의 충성을 맹세한 전우를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식판을 함께 나눌 자격조차 박탈하는 행위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습니다.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여군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서름과 부당함을 새로운 사령관이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특수전 사령부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악습을 뿌리 뽑겠습니다.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신뢰와 존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실력과 인품이 존중받고 성별이나 출신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진정한 전우회로 하나 되는 특전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오만석 중령이 있는 쪽을 응시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제 저는 이 부대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모욕을 겪었습니다. 저의 식판을 짓밟은 그 군나발은 단순히 저 개인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우리 특전사 모두의 명예 나아가 국민이 군에게 부여한 신성한 책무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 오만하고 부패한 군화발의 주인을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썩은 부위를 돌려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명령이자 여러분을 향한 나의 약속입니다. 강한늘 사령관의 선언이 연병장 전체에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다. 보만석 중령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왕국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오만함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강철의 여인 강한늘 사령관의 시대가 그녀의 등장은 특전사에 불어닥칠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자 절망에 빠져있던 수많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방한을 중장의 취임식이 끝난 후 특수전 사령부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간 듯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장병들은 새로운 사령관의 파격적인 취임사에 대해 수군거렸고 특히 오만석 중령과 그를 따르던 이들은 자불란석이었다. 그들에게 강하늘의 등장은 단순한 지휘관 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락했던 왕국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폭풍의 서막은 취임식 바로 다음 날 열린 첫 번째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열렸다. 사령부 대회의실은 사령관을 중심으로 각 여단장과 참모직대 지휘관들이 서열에 맞춰 도열해 있었다. 중령은 대대장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회의에 소집되었다. 참석 대상 제3수특단 오만석 중령이라고 적힌 공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것이 공개적인 처형을 위한 소환장임을 직감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얼굴은 해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강하늘 사령관은 정시에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기립하여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로 답하고는 곧장 회의를 주재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전부였다. 이전 사령관들이 늘 앞에 쌓아두던 두꺼운 보고서 뭉치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모두 자리에 앉도록 그녀의 낯익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강하늘은 잠시 회의실을 둘러본 뒤 정면의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어제 점심 식당에서 짓밟혔던 식판의 사진이었다. 엉망으로 지식여진 밥과 반찬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오만석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있는 지휘관들은 모두 알 것이라 믿는다. 강하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는 단순히 밥을 엎은 사진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특전사 내부의 골마 터진 환부를 가장 명증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썩어 빠진 권위주의 전우를 향한 김만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군과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오늘 3가지를 지시하겠다. 이것은 권고나 협조 요청이 아니다. 나의 첫 번째 명령이다. 즉각 시행하고 위반 시행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녀는 오만석의 바로 뒤에 섰다. 오만석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첫째, 금일부로 특수전 사령부 예하 모든 부대 내에서 성별, 계급, 출신에 근거한 모든 차별적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특히 식당에서의 배식 순서 및 좌석 구분과 같은 비상식적인 학습은 당장이 시간부로 금지한다. 모든 장병은 동등한 전우이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급 지휘관은 이 명령이 일선 병사들에게까지 완벽하게 전파되고 지켜지는지 직접 감독하고 매일 저녁 나에게 직접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녀의 말은 오만석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다. 자신의 왕국을 지탱하던 가장 상징적인 악습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것이다. 둘째, 모든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고를 위한 보고 보여주기식 행정은 오늘부로 끝이다. 모든 부대는 불필요한 대면 보고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디지털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라. 나는 두꺼운 보고서 뭉치가 아니라 현장에 살아있는 목소리와 정확한 데이터를 원한다. 참모진은 당장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주일 내로 전부대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회의실에 앉아있던 9세대 참모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던 수단 중 하나인 복잡한 보고, 체계와 행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강하늘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의 칼날은 정확히 오만석을 겨우고 있었다. 마지막 셋째, 사령관 직속의 특별 감찰단을 신설한다. 단장은 사령부 감찰 참모인 서지훈 대령이 맡는다. 특별감찰단의 첫 번째 임무는 제30수특 여단을 포함한 전부대의 군수 물자 훈련 장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다. 노후 장비 방치 군수품 횡령 및 유용 예산의 부당 집행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 순간 오만석은 자신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년간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훈련 예산을 허위로 청구하여 착해왔다. 그가 싸드인 값싼 중국산 부품 때문에 훈련 장비들은 겉만 멀쩡할 뿐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서지훈 대령은 군내에서도 소문난 대쪽이었다. 그가 칼을 잡는다면 자신의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강하늘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여러분의 군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줄 생각이 없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강하고 명예로운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전사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의 개혁에 동참하여 스스로의 살을 돌려낼 것인가? 아니면 썩은 살과 함께 잘려나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오만석을 지목했다. 오만석 중령 넷 중령 오만석. 그는 벌떡 일어나 관등 성명을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어제 식당 바닥에 짓밟혔던 음식물들. 오늘 중으로 자네가 직접 자네 손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군홧발로 짓밟은 명예가 얼마나 무거운지 허리 굽혀 밥알 하나하나를 주우며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망신이자 그의 권력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처벌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은 숨을 죽였다. 새로운 사령관은 칼을 뽑았다. 그리고 그 칼은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예리했다. 회의가 끝난 후 오만석은 터덜터덜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는 이미 그의 특별 임무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식당 한가운데 그는 걸레와 쓰레바기를 들고 엎드려 어제 자신이 짓밟았던 음식물 찌꺼기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주변을 지나가던 병사들은 경멸과 통쾌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힐끔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처참한 모습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밥알을 주우며 치욕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반성 대신 도끼 어린 분노와 복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강한을 감히 나를 이따위로 모욕해. 좋아.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것 같아. 같은 시각 강하늘 사령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사령관님 지시하신 대로 전부대 식당 및 생활관에 대한 차별관행 폐지 명령이 하달되었고 각 부대에서 이행 중인 사진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부관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남군과 여군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어색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식사하는 모습. 생활관 휴게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는 김소연 대위와 다른 여군들의 모습도 있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환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강하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썩은 뿌리를 돌려내는 강철의 메스는 이제 막 환부에 닿았을 뿐이었다. 앞으로 더 큰 저항과 반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과 정의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특전사의 심장을 되살리기 위한 그녀의 외로운 수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하늘 사령관의 개혁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그녀는 집무실에 앉아보고만 받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했고 예고 없이 훈련장을 찾아 직접 장비를 점검하고 훈련 과정을 살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장병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차별과 억압에 시달려왔던 여군들과 부조리에 고통받던 젊은 병사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제3수특 여단에도 불어왔다. 식당에서는 더 이상 남군과 여군이 따로 앉지 않았다. 오만석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지시를 따르던 중간부들도 사령관 직속 특별감찰단의 서술퍼런 칼날을 의식하며 몸을 사였다. 오만석은 대대장이라는 직위만 유지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사라진 허수아비 신세가 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감찰단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부대원들은 그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사의 독은 그대로였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치욕과 분노 속에서 그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았다. 그는 자신에게 아직 충성하는 몇 안 되는 신복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다. 그의 충실한 그림자였던 박진우 소령도 그 자리에 있었다. 늦은 밤 부대 외곽의 낡은 창고에서 오만석과 그의 측근들이 마주 앉았다. 오만석은 도끼 서린 눈으로 입을 열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 강하늘이라는 계집이 우리를 완전히 개취급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군복 벗고 간방에 가게 될 판이야. 하지만 중영님,
사령관님의 기세가 너무 등등합니다. 특별감찰단이 매일같이 장부를 뒤지고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만석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멍청한 소리. 엎드려 있으면 살려줄 것 같아. 저 여자는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완전히 끝장낼 생각이야.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준비해온 계획을 털어놓았다. 다음 주에 대규모 강화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사령관이 직접 참관하는 훈련이지. 자신의 개혁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기회로 삼으려는 속셈이 뻔해. 바로 그 훈련에서 사고를 만드는 거야? 사고라니요. 설마 인명사고라도? 박진우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계획은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건드렸다.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하지만 저 여자의 안전 최우선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능한지를 보여줄 정도의 사고는 필요해. 훈련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책임을 강하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다. 여군 사령관의 무리한 개혁이 부른 참사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국방부도 저 여자를 가만두지 못할걸. 오만석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군수품을 빼돌리며 비축해둔 불량 낙하산 부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낙하산이 완전히 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의 조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교묘한 결함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강화자는 목표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 엉뚱한 곳에 불시착하게 되고 운이 나쁘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이번 강화 훈련의 선두 강화자 중에는 김소연 대위도 포함되어 있지. 그 똑똑한 척하는 계집애 말이야. 강하늘이 특별히 아끼는 것 같던데 아주 좋은 먹잇감이야.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박진우 소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김소연 대위는 그가 평소 실력을 높이 평가하던 유능한 장교였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군인이자 선배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중영님 너무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시끄러워. 오만석이 박소령의 멱살을 잡았다. 너 지금 나한테 반기 드는 거야? 너도 내 배를 탄 이상 공범이야?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장이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넌 야간 정비 책임자니까 정비 일지를 조작하고 불량 부품을 바꿔치기 하는 건 식은 죽먹기잖아. 이건 우리 모두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알아들어. 오만석의 협박에 박진우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가족이 있었다. 여기서 오만석의 눈밖에 나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우 소령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만석의 지시대로 야을 틈타 낙하산 정비고에 들어가 김소연 대위가 사용하게 될 낙하산의 방향 조종꾼 부품 일부를 낡고 마모된 것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정비 일지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그의 손은 죄책감으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편 강한 사령관은 다가올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을 자신의 개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 그녀는 직접 강화 훈련장을 찾아 지형을 살피고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참가 대원들의 컨디션을 일일이 점검했다. 훈련 전날 최종 안전점검 회의가 열렸다. 박진우 소령은 정비 책임자로서 강하늘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했다. 제3수특 전단 작전과장 박진우 소령 강화 훈련에 사용될 모든 낙하산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최종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는 강하늘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보고했다. 강하늘은 그의 보고를 들으며 미관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서류를 넘겨보며 날카롭게 질문했다. 박소령 정비 일지를 보니 김소연 대위에게 배정된 주 낙하산의 조종 장력 테스트 수치가 다른 장비에 비해 미세하게 낮군.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원인이 뭔가? 박진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해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댔다. 아, 그건 사용 연수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알겠다. 강하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오랜 야전 경험이 그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하늘은 자신의 부관을 조용히 불렀다.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강화 훈련 장비 전체를 재점검해. 특히 김소연 대위에게 배정된 장비는 부품 하나하나까지 전부 분해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음모의 냄새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훈련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보이지 않는 적의 반격에 맞서 그녀의 보이지 않는 반격 또한 시작되고 있었다.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화 훈련 당일 새벽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활주로는 시읒백수기의 묵직한 엔진 소리와 장병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짙은 위장 크림을 바른 특전 대원들이 무거운 군장을 맨 채 마지막 장비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김소연 대위도 있었다. 그녀는 조금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 요원다운 결연한 의지가 눈에 서려 있었다. 오만석 중령은 지상 통제소 한쪽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이제 곧 수송기는 이륙할 것이고 김소연 대위는 조종이 불가능한 낙하산을 메고 허공에 몸을 던지게 될 것이다. 부상과 혼란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강하늘에게 돌아갈 터였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 통제소의 문이 열리고 강하늘 사령관이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오만석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작전 현황판으로 다가가 기상 상태와 강화 시간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사령관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5분 후 이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작전 통제관이 보고했다. 강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통제소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훈련을 잠정 중단한다. 예, 중단이라니요. 사령관님. 작전 통제관도 주변의 참모들도 모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만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령관 직권으로 이번 훈련에 사용될 모든 장비에 대한 긴급 재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제3여단 소속 김소연 대위에게 지급된 주 낙하산과 예비 낙하산을 지금 즉시 이곳 통제소로 가져오도록. 그리고 박진우 소령은 내 옆으로 오도록. 강하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통제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진우 소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만석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헌병 2명이 김소연 대위의 낙하산 가방을 들고 통제소 안으로 들어왔다. 강하늘은 전문 정비사를 불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낙하산을 해체하라고 지시했다. 정비사의 능숙한 손놀림에 따라 낙하산 가방이 열리고 하얀 산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조종 연결 부품이 분해되었다. 사령관님, 이 부품은 정비사가 경악하며 외쳤다. 그는 부품을 들어 보였다. 육관으로 보기에도 심하게 마모되고 미세한 균열까지가 있는 불량 부품이었다. 만약 이 상태로 강화를 시도했다면 공중에서 조종이 끊어지거나 엉켜버려 방향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강하늘은 불량 부품을 받아들고는 박진우 소령을 향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젯밤 최종 보고에서 모든 장비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였지? 박소령. 박진우 소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쿵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무너지는 모습에 오만석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박진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다. 이 미친 자식.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일어나지 못해. 모두 그만. 강하늘의 불노령이 떨어졌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오만석을 제지했다. 박진우 소령. 자네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은 맞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자네는 한 명의 군인이자 수많은 전후의 목숨을 구할 기회를 얻게 될 걸세.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가? 그녀의 눈은 오만석을 향해 있었다. 박진우 소령은 흐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오만석을 가리켰다. 오만석 중령님이 시켰습니다. 사령관님께 누명을 씌우기 위해 훈련을 망치기 위해 저를 협박해서 그의 고백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오만석이 저질러왔던 온갖 비리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군수품 횡령, 허위 예산 청구, 인사청탁, 그리고 부하들을 향한 폭과 폭행까지. 그의 양심의 고백은 오만석이라는 거대한 악의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폭탄이 되었다. 오만석은 발악했다. 거짓말이야? 저 자식이 혼자 죄를 뒤집어 쓰기 싫어서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강하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만석 중령자네가 어젯밤 박진우 소령과 만났던 부대 외곽 창고. 자네는 몰랐겠지만 그곳은 우리 군사경찰의 주요 감시 구역이었네. 자네들의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녹화되고 있었지. 강하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통제소의 대형 스크린에 어젯밤 참고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사고를 만드는 거야? 김소연 대위가 좋은 먹잇감이야라고 말하는 오만석의 목소리와 얼굴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오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왕국은 산산이 부서져 재더미가 되었다. 강하늘은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오만석 중령을 살인 미수,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등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당장 체포하라. 관련자들도 모두 색출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오만석의 두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한 눈으로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하늘은 무릎 꿇고 있는 박진우 소령에게 다가갔다. 박소령, 자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군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선택한 자네의 용기는 내가 기억하겠다. 자네의 그 용기 있는 증언이 오늘 우리 특전사의 명예를 지키고 한전 후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의 편에 선 그의 용기는 썩어 빠진 조직을 정화하는 작은 불꽃이 될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하늘은 훈련 중단으로 대기하고 있던 장병들 앞에 섰다. 그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숨기지 않고 모두 이야기했다. 그리고 굳은 표정에 김소연 대위 앞에 섰다. 김 대위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하다.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할 뻔했다. 김소연 대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깊이 격려했다. 그 모습을 시작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강하늘 사령관을 향해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진실의 불꽃은 어둠을 이겼다. 강하늘 사령관은 가장 큰 위기를 가장 완벽한 승리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리더십은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보다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새싹을 키우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 오만석 전 중령에 대한 군사재판은 국방부 전체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열렸다. 군복 대신 수의를 입은 그는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군사법원 피고인석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포와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박진우 소령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였다. 감명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래의 가벼움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만석의 지시와 협박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낱낱이 고백했다. 그의 증언에 이어 그동안 오만석의 위세에 눌려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줄지어 증언대에 섰다.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장교, 상습적인 폭에 시달렸던 부사관, 성일롱의 상처를 안고 전역해야 했던 여군까지.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오만석이라는 독버섯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직을 병들게 했는지를 명백히 증명했다. 마지막 증인은 김소연 대위였다. 그녀는 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만약 사령관의 조치가 없었다면 자신과 동료들이 어떤 끔찍한 위험에 처했을지를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피해, 사실 진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비뚤어진 욕망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특전사 전체를 어떻게 위협했는. 오만석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군생활, 그의 인생,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와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측근들 역시 각각 중형을 선고받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특전사를 뒤덮었던 거대한 독버섯이 마침내 뿌리 뽑히는 순간이었다. 사건이 일단되자 강하늘 사령관의 리더십은 하늘을 찔렀다. 장병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었고 그녀의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강하늘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만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독버섯은 뽑혔지만 그 버섯이 자라났던 축하고 그늘진 땅 즉 부패의 토양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땅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독포자들이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오만석의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군수비리 자료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심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곧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했다. 만석기 불량 부품을 조달했던 군수업체는 대한정밀공업이라는 곳으로 지난 10년간 특전사뿐만 아니라 육군 전체의 주요 장비 납품을 독점해온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고문 명단에는 퇴역한 육군 고위 장성들의 이름이 질비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자 그 끝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에게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비리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존먹는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오만석은 그 카르텔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강하늘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움직임을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시작되었다. 저항은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아주 교묘하고 합법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갑자기 특전사에 배정되었던 차세대 통신장비 도입 예산이 전력 증강 우선순위 재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그녀가 추진하던 여군 전투력 강화 프로그램은 성인지 예산 과다 편성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에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동기자 군내 최대 파벌의 수장으로 불리는 합동참 모본부의 최동진 대장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강하늘의 개혁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녀의 손발을 묶고 있었다. 대한정밀 공업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바로 최동진 대장이라는 것은 군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강하늘이 자신의 돈줄과 권력 기반을 위협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녀를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강하늘의 집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오랜 스승이자 군내에서 존경받는 원로인 예비역 장군이었다. 강 장군 잘 지내는가? 네, 장군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즘 자네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말이야. 너무 의혹이 앞서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네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는 있는 게가? 노 장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야. 수십 년간 얽히고 서린 군의 심장부일세. 잘못 건드리면 자네 혼자 다치는 게 아니라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오만석에서 멈추게 그 정도만 해도 자네는 충분히 할 일을 한 거야. 더 깊이 들어가면 자네가 부러질 걸세? 그것은 조언이자 경고였다. 강하늘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오만석의 얼굴, 불량 낙하산 부품,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눈물 흘리던 박진우 소령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장군님,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러질 언정 휘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훈련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들의 목숨값을 가지고 뒷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노 장군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강하늘은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대형 작전지도 앞으로 다가갔다. 지도 위에는 대한민국의 산과 강,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부대들의 위치가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도 위에 오만석의 이름과 대한정밀공업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려넣기 시작했다. 선과 선이 복잡하게 얽히며 거대한 거미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가장 중심, 가장 높은 곳에 그녀는 물음표가 찍힌 상자 하나를 그렸다. 이제 그녀의 적은 더 이상 오만석 같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교활하며 실체조차 희미한 시스템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특전사령관이 아니라 대한민국군 전체의 양심을 걸고 싸우는 외로운 전사가 되어야 했다. 창바 치읓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치 그녀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최동진 대장을 중심으로 한 구세력의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들어왔다. 예산 삭감과 신규 사업 제동은 시작에 불과했다. 보수적인 군사 전문지에는 지나친 개혁 드라이브, 특전사 전투력 약화 우려와 같은 익명의 비판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강하늘이 여성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비꾸며 그녀의 리더십이 감성적이고 독단적이라는 악의적인 소문도 퍼져나갔다. 그들은 강하늘의 제풀에 지쳐 물러나거나 여론에 밀려 경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하늘이라는 강철을 보고 있었다. 방철은 외부의 압력에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과 강한 망치질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었다. 그녀는 음화방해 공작에 일일이 대응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전공법을 택했다.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국방부 감사실이 아니라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직접 특수전 사령부의 모든 군수 및 보급 체계에 대한 자발적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군지휘관이 스스로 자신의 조직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 소식에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최동진 대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하늘의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방해했던 명분이 투명성 부족과 효율성 저하였는데
그녀가 아예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조직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나서니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막는 것은 곧 우리는 비리가 있으니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자백하는 꼴이었다.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강하늘은 적의 창을 역하여 자신의 방패를 만든 셈이었다. 두 번째 반격은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예산이 삭감되자 보여주기식 대규모 훈련을 과감히 폐지하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전적인 소규모 팀 단위 훈련을 강화했다. 특히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훈련의 질을 높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대원들도 실제 전장과 흡사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하며 자신의 전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사령관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다. 그녀는 단순한 쇼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건물 내부 구조적의 예상 위치 아군의 공격 루트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녀의 사격술과 상황 판단 능력은 현역 최정예 요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녀는 솔선수범을 통해 리더는 가장 앞에서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이 모습은 부대 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장병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신뢰와 존경심은 광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녀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한 인재들도 개혁의 주역이 되었다. 오만석 사건 이후 소령으로 진급한 김소현은 여군 전투 효율성 증진팀의 팀장을 맡아 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남성 위주로 설계된 기존의 전투조끼와 군장이 여군들의 신체에 맞지 않아 기동성을 저해한다는 점에 착안 국내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여군의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군 맞춤형 전투 장비 개발을 주도했다. 시제품이 보급되자 여군들의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강하늘은 김소현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포상하며 능력 있는 인재는 성별과 배경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특전사의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공포와 침묵 대신 활기찬 토론과 건전한 경쟁이 자리 잡았다. 사병들이 지휘관에게 자유롭게 건의사항을 말하고 그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특전사는 강하늘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낡은 찌꺼기를 걸러내고 순도 높은 강철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위기감을 느낀 최동진 대장과 구세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한 보수 언론사 일면에 대서 특필된 기사가 실렸다. 단독 강하늘 특전사령관의 위험한 실험 혈세 낭비하며 안보에 구멍전례 없는 감사원 감사 요청 군 내부 기밀 유출 심각한 우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강하늘의 과학화 훈련 도입은 실전 경험 없는 탁상 공론으로 여군 장비 개선 사업은 특정 성별에 대한 특혜로 자발적 감사원 감사 요청은 군 내부를 불신하고 기일을 외부에 유출하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포장되었다. 기사는 익명의 예비역 장성의 말을 인용하며 여성 지휘관의 감성적 리더십이 군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다. 그날 저녁 국방부 뉴스에는 해당 기사를 인용한 비판적인 보도가 흘러나왔다.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던 참모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령관님,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기사의 배후를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강하늘은 TV를 끄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갓소이로 임관했던 시절 첫 부임지에서 애든 모습의 팀원들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눈빛만은 지금처럼 당당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다. 국방부 대변 인실 연결해 나 특수전 사령관 강하늘 중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전하도록 참모들이 경악했다.
현역 야전 지휘관이, 그것도 중장급 사령관이 직접 언론 앞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사령관님,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도박이 아니야. 이건 진실을 위한 싸움이다. 어둠 속에서 비겁하게 칼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빛 속에서 정정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진짜 군인의 방식이니까? 이제 저들이 만든 판이 아니라 내가 만든 판에서 싸울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강철을 단련시키는 마지막 담금질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국방부 브리핑룸은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국방부 관계자들과 최동진 대장의 라인에 있는 장교들은 뒷자리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강하늘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군 내부의 민감한 사안을 건드려 자멸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 강하늘 사령관이 단상에 섰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단호한 표정으로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브리핑룸만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기자들의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주치며 입을 열었다. 먼저 최근 저와 특수전 사령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한 지휘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중한 사과로 시작된 그녀의 발언은 그러나 곧바로 문제의 본질을 향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개인의 명예를 변호하기 위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조국의 안위를 책임진 특전사령관으로서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브리핑룸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오만석의 재판 증거물로 제출되었던 심하게 마모된 불량 낙하산 부품 사진이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최근 불명예 저역한 한 장교가 자신의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을 납품한 업체는 지난 10수년간 우리 군의 장비를 납품해온 특정 방산업체입니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오만석의 비리 장부에서 시작되어 대한 정밀 공업을 거쳐 천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도였다. 금액의 규모와 거래의 치밀함에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판성이 터져나왔다. 최근 언론에서는 저의 개혁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우리 장병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지급하여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혈세 낭비입니까? 아니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세를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그 대가로 우리 장병들을 죽음의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 혈세 낭비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고 그 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저의 리더십을 감성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부하가 낡은 수통에 녹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방탄 성능이 떨어지는 헬멧을 쓰고 작전에 나가는 것을 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전후의 생명을 걱정하는 것이 감성적인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가장 감성적인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브리핑룸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저의 개혁이 군의 기강을 흔든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군의 기강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정의와 상식을 외치는 것이 기강을 흔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급을 무기 삼아 부하를 짓밟고 군수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후자가 우리 군의 진짜 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언은 그녀의 군생활 전체를 건 비장한 선언과도 같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직을 걸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저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저는 군의 위신을 실추시킨 죄를 물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이 나라의 국방을 존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 지휘관의 진심이 담긴 폭탄 선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언론이 강하늘의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고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들은 한 여성 장군의 용기 있는 외침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강하늘 사령관을 지켜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와 정치권도 더 이상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대통령은 강하늘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과 감사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군의 심장부를 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메스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 후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동진 대장을 정점으로 한 수십 명의 전현직 장성 및 관료 그리고 대한정밀공업 간의 유착관계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들은 수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빼돌렸고 그 대가로 굳는 값싸고 성능 떨어지는 불량 장비를 납품받아왔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최동진 대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대한정밀공업은 문을 닫았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하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징계가 확정된 박진우 소령을 만났다. 그는 특조의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참작되어 불명예 전역 대신 강등 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하늘은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소령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자네에게는 아직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시간이 남아있어.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게. 그녀의 말에는 처벌이 아닌 진심 어린 용서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특전사는 안정을 되찾았다.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자 최신형 장비와 물자들이 제대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소령으로 진급한 김소현은 차세대 특전팀의 팀장을 맡아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고 남군과 여군 대원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하늘은 훈련장을 찾았다. 헬기에서 거침없이 뛰어내리는 대원들의 모습, 땀 흘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높은 지휘 관석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녀의 진심은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군의 명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중한 믿음이었다. 최동진 대장을 위시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무너진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특수전사령부는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강하늘 사령관이 뿌린 개혁의 씨앗은 이제 부대 전체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은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이 한창인 경기도 광주의 한 훈련장이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군 그린벨레 대원들과 대한민국의 검은 베레모들이 한 팀이 되어 가상의 적기부를 타격하는 고강도의 훈련이었다. 과거라면 미군의 작전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데 그쳤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알파팀은 3번 루트를 통해 건물 후방으로 침투. 동시에 브라보팀이 드론을 이용해 옥상의 적 경계 병력을 무력화한다. 찰리팀은 정문에서 양동 작전을 개시. 모든 작전은 현 시간부로 15분 이내에 종료한다. 각 팀 질문 있나? 유창한 영어로 작전 브리핑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이제 중령 계급장을 단 김소현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의 작전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했다. 브리핑을 듣는 미군 팀장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을 표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남군과 여군 그리고 한미 장병들은 완벽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강한늘 사령관은 조금 떨어진 야전 지휘소에서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번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방한한 미태평양 특수전 사령관이 함께했다. 미군 사령관은 모니터에 비친 특전사 대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강 장군 정말 놀랍군. 대한민국 특전사가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은 몰랐네. 특히 지휘관부터 일선 병사까지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습이 인상 깊어. 당신의 부대는 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하군. 강하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건강한 부대.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추구해 온 목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전투의 선봉에서는 외로운 전사가 아니었다. 이제는 든든하게 성장한 부하들을 믿고 그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싸우는 자에서 이기는 환경을 만드는 자로 변해 있었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며칠 후 그녀의 집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지는 국군교도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오만석이었다. 강하늘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가는 과거의 유물과도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들어간 글씨가 종이를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감명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편지가 아니었다. 담담하게 써내려간 한 인간의 처절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었다. 사령관님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수백 번을 망설였습니다. 죄인이 무슨 난령관님께 편지를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난 2년간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계급장과 권력이라는 갑옷을 벗고 나니 비로소 제 자신의 알량하고 추악한 민낯이 보이더군요.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비겁하고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부하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저보다 약한 여군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제 나약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한 톨의 무게를 저는 매일 3번의 식사 시간마다 감옥의 차가운 식판 위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다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직접 뵙고 살을 올릴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사령관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짓밟았던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라도 제 입으로 직접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때 군인이었던 인간으로서 제 자신에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강하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부관과 참모들은 당연히 면회를 반대했다. 신변의 안전 문제도 있었고 이미 끝난 일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강하늘의 생각은 달랐다. 진정한 개혁의 완성은 징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교도소의 면회를 신청했다. 며칠 후 그녀는 국군교도소의 차가운 면실에서 투명한 강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오만석과 마주 앉았다. 2년 만에 마주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기름졌던 얼굴은 수척해졌고 오만함으로 번뜩이던 눈빛은 깊은 회한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제가 상처를 주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다. 제가 저지른 짓은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제가 저질렀던 만행은 평생을 후회하고 반성해도 모자할 겁니다. 강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때 사령관님은 제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징벌의 고통이 아니라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고통입니다. 늦었지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흔들기 시작했다. 한때 대한 산처럼 군림하던 남자의 어깨가 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강하늘이 입을 열었다. 오만석 씨. 당신의 사과는 내가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요. 그 사과는 당신이 모욕했던 수많은 전우들 그리고 당신이 배신했던 국민들이 받아야 할 것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경멸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당신에게서 한 가지 희망을 보았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요. 당신의 남은 수감 생활이 그 희망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 진정한 반성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만석은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특전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우리라는 단어. 그 순간 강하늘은 그가 비로소 진정한 군인의 마음을 되찾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주말 오후 특전사 영내의 복지회관은 장병들로 북적였다. 특히 아이스크림과 팥빙수를 파는 코너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강하늘 사령관은 전투복 차림으로 막내 병사들 뒤에 조용히 줄을 섰다. 그녀의 등장에 잠시 주변이 술렁이었지만 이내 모두들 익숙하다는 듯이 다시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사령관이 병사들과 함께 줄을 서는 것은 더 이상 뉴스 거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커다란 팥빙수 하나를 사들고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김소연 중년과 이제 막 임관한 신임 여군 소위 2명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사령관님, 여기 계셨습니까? 김중령 이리 와서 같이 먹세. 이 신임 장교들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이번에 새로 전이 본 후배들입니다. 인사드려라. 신임 소위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강하늘은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앉혔다. 긴장 풀고 여기선 나도 그냥 팥빙수 좋아하는 군인일 뿐이니까. 자, 숟가락 들고 그들이 팥빙수를 먹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하나 둘씩 그들의 테이블로 모여들었다. 사령관님, 저희도 한 숟가락만 같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둬서 뭐해? 다 같이 먹어야 맛있지? 자자, 다들 이리부터. 순식간에 테이블은 남군과 여군,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로 가득 찼다. 커다란 빙수 그릇 하나를 가운데 두고 수십 개의 숟가락들이 부지런히 오기 시작했다. 시원한 얼음과 달콤한 팥, 새콤한 과일과 부드러운 연유가 모두의 숟가락 속에서 한데 뒤섞였다. 계급도, 성별도, 서열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뜨거운 전우회와 시원한 팥빙수의 달콤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하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문득 몇 년 전 차가운 식당 바닥에 처참하게 짓밟혔던 밥알들이 떠올랐다. 그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된 기나긴 싸움. 그 싸움의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모두와 함께 숟가락을 섞는 섬김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검은 베레모의 진정한 명예는 빛나는 훈장이나 높은 계급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그릇의 팥빙수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화합하는 진심의 무게 속에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쏟아지는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특전사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건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철의 의지와 빙수처럼 시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령관 강하늘이 있었다. 그녀가 다시 세운 특전사의 전설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넘기고 있었다.